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관위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수용할지 여부를 놓고 다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감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방법을 하나의 제안으로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로 했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결과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아마 근데 그 감사원의 그 감사인데요. 네. 선관위에서는 이제 그 부분적, 한시적 이 말은 이제 이번에 한해서 그리고 이제 그 입시가 아니고 채용 네. 비리에 한해서 받겠다.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받고 그것도 이게 전면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결국 이제 그 채용 불법 있잖아요. 이렇게 그 수용할 거로 저는 예상이 돼요. 네. 그런데 이게 아주 잘못된 겁니다. 지금 이제 선관위가 가장 착각하는 게 우리나라는 이제 그 상권 분립이지 선관위까지 포함해서 사건 분립, 오건 분립이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 감사원법의 24조에 보면 상권 분립이니까. 그래서 이제 국회는 감사를 안 합니다. 그다음에 그 헌재와 법원도 상권 분립 안 합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선거 사무에서는 독립성이 있는 헌법기관이지만 그러게 본질은 행정기관에 네. 불과한 거예요. 선관위가 뭐 법원이나 국회처럼 우리 사건 오건 분립이다 이렇게 주장할 게 아닙니다. 그냥 행정기관에 불과한 거예요. 따라서는 선거 사무와 관련해서는 독립성을 존중해서 감사를 안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채용 비리나 또는 이제 그 회계 감찰은 지금 당연히 하지만 이런 거는 앞으로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 전면적으로 영구히 감사를 받아야 된다. 이게 우리 법입니다. 감사원법. 네. 지금 이게 선관위가 이번에 그 한 번만 받고 그것도 그 채용 비리 꼼수로 부분적 한시적으로 빠져나가려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봐요. 네, 이승훈 변호사님. 그러니까 법을 바꿔야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법을 바꿔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계속적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자 법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지금 국가공무원법에는 사무, 인사에 관해서는 이 사무차장의 감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법을 바꾸면 되는 일을 자꾸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한번 보시죠. 이번에 조건부로 선관위가 감사를 수용하겠다고 해요. 나중에 여야가 바뀌면 또 국민의힘은 감사를 또 반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논쟁들은 정치적인 논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과 관련해서 좀 더 강도 높은 자체 감찰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무차장 인선이 아마 오늘 있을 것으로 보여주는데 너무 지연되는 게 있어요. 빨리 사무차장 인선해가지고 자체 감찰도 신속히 해야 되고 검찰의 수사는 뭐 경찰, 검찰 수사는 당연한 것이고요. 국민권익위 수사도 마찬가지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특혜 채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해야 돼요. 네. 이것에 대해서 여야가 차이는 없어요. 다만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선거 관련 업무로서 여야의 침해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득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정성의 문제, 독립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예 법을 바꿔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 대상으로 삼든가 아니면 기존처럼 감사 대상으로 삼지 못하도록 양단의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번에는 감사를 수용하자. 이건 여야가 바뀌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게 시청자분들이 오해할 수가 있는 게요. 지금 법에 감사원법에요. 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국회하고 헌재 법은 빼고 다 감사할 수 있다고. 오히려 이게 법을 바꾸려면 선관위가 감사 안 받으려면 선관위가 감사원법을 바꿔달라 이렇게 해야 되고요. 다만 이제 국가공무원법에는 인사사무에 한해서 그것도 인사혁신처나 이런 외부 감사보다 내부에서 한다. 그거는 인사사무에 한정한 거고 감사원의 감사는 현행법에 감사원법에 받게 돼 있고 오히려 저는 선관위가 안 받으려면 뭐 고란적인 심판을 하든지 네. 본인들이 감사원법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녀 특혜 문제잖아요. 특혜 채용의 문제고 인사의 문제인데 분명히 국가공무원법의 인사의 문제는 사무차장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사원법에는 뭐 이 회계감찰에서 제외된다, 뭐 직무감찰에서 제외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만 국가공무원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모순되는 규정들이에요. 근데 관행적으로 감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선관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아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노태학 선관위원장 또 선관위원 전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오늘도 자리에는 연연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현안에 대해서 또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 당장 해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이거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거든요. 제가 여기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선관위가요. 자기들에게 독립된 헌법기관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선관위는 사법부의 그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대법관 중에서 선관위원장을 겸직해요. 네. 비상근으로. 그다음에 지방 선관위 가면요. 판사들이 다 겸직합니다. 그럼 이게 사법부의 산하기관 아닙니까? 선관위가. 이것부터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 대법관이 비상근으로 선관위 위원장을 당연히 그게 헌법 관행 그런 관행을 우리가 위헌적인 헌법 관행이다. 그 위헌된 잘못된 관행입니다. 이거부터 떠들곤치야 본인들이 독립된 기관이 될 거 아닙니까? 네. 이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노태학 위원장요. 이분하고 이게 딱 보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똑같은 말을 하네. 이재명 대표도 이게 무한 책임을 지겠다. 이 무한할 때 그 한자를 빼야죠. 무한 책임이 아니고 무책임은 책임 안 지겠다. 나는 이게 아무 사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지금 이게 노태학 이분도 뭔가 이게 뭐 책임지겠다면서 사퇴는 안 한다. 항상 이게 사퇴가 곧 책임이다. 사퇴가 책임이다. 이걸 강조합니다. 저는 근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대로 사퇴하라고 하면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은 다 사퇴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방통위원장도 마찬가지로 면직하지 않았습니까? 신분 보장이 굉장히 되는 지위예요. 근데 기소됐다고 면직시키고 그다음에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도 대법관을 겸임하고 있고 이게 호선돼서 결정되는 분이에요. 선관위원회는 대통령이 3인, 국회가 3인, 대법원장이 3인으로 추천하거든요. 그만큼 구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독립적이고 그 직무도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6년의 임기를 갖추고 있고 탄핵소추, 금고 이상의 대상이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데 지금 문제 있다고 바로 당장 사퇴하라고 하면 이 법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헌법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이게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태학 선거위원장이 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져서 관리 부실 책임이 있으면 사퇴하는 게 맞죠. 근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징계를 해야 될 그 책임자가 지금 사퇴해버리면 어떻게 이 사태를 끌어갑니까? 해결을 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선관위원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규명하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그때 책임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여야가 어제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앞으로 실제로 개최되기까지는 허물로가 예상된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선관위 국정조사 이전에 감사원 감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도 오늘 아침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는데 이 배경은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제 뭐 2개, 3개 기관의 감사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죠. 네. 항상 그 선후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 훨씬 감사원이요. 더 전문성도 뛰어나고 그리고 이제 그 강제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 개의 권한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국정조사 해봤자 국회의원들이 뭐 전문성이 있습니까? 제대로 이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그냥 이게 정쟁으로 싸우다가 뭐 이게 끝나겠죠. 따라서 저는 오히려 감사원의 감사를 더 신뢰합니다. 국정조사보다. 네.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뭐 국민의힘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2개 기관이 동시에 할 수는 없잖아요. 선후. 따라서 이제 그 감사원의 감사를 먼저 받고 그다음에 국정조사하는 게 순례도 맞다. 이래 봅니다. 사실 민주당에서는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어제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가 합의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런 얘기가 사실은 없었거든요. 민주당에서 감사원 감사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라고 했다면 합의가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합의한 이후에 이 부분이 다시 불거졌기 때문에 그 배경에 대해서 좀 궁금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를 반대하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안 할 걸로 생각하고 서로 합의했을 수는 있는데 물론 이제 서로의 뭐 동상이몽 생각은 다를 수 있죠. 근데 뭐 감사원의 감사를 해야 되고 네. 만약에 이번에 부분적으로도 받는다면 그럼 이게 선후가 있지 않겠습니까? 2개를 동시에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 감사원 감사를 먼저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국회가 감사원의 하부 기관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상권 분립이 돼 있고 국회의 기능이 더 존중돼야 되기 때문에 뭐 굳이 감사를 병행한다면
감사원 감사와 국회의원 국정조사가 병행될 수 있겠지만 감사원 감사 먼저 해야 되니까 국회의원 국정조사 할 수 없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처음 들어본 것 같고요. 과거에 국민의힘에서 검사의 직무 범위, 수사 범위와 관련해서 합의를 했다가 파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합의를 지시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국회에서 간사들 간에 다 합의했는데 갑자기 감사 먼저 해야 되고 안 하면 안 된다?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합의를 파기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수사도 다 받겠다. 국정조사도 다 받겠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도 다 받겠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감사원 감사를 포함시킬지 여부만 논쟁이 되는 것이지 감사원 감사 이후에 국정조사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 기능을 무시한 것이고 국회가 그렇게 무능력한 기관인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들께 좀 보여주는 모습들, 좀 국회가 성실히 일하고 하는 모습들, 어떤 정쟁에 흐르지 않고 이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비리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밝혀보겠다는 거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지 국회가 필요한 거지. 그럼 국회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데 의한 또 선관위 국정조사뿐 아니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 개최에도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상당히 좀 재미있는 장면이 연출이 됐는데 김기현 대표는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났고 이재명 대표는 주한 주중 대사를 만났습니다. 같은 날에 이렇게 다른 일본과 중국 대사를 만난 점, 여야 대표가 각각 이렇게 만난 점도 상당히 어제 주목받는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이제 결국은 방출하고 안 하고는 일본 문제고요. 네. 일본 대사한테 이제 그 안전이 기준이 충족 안 되면 방출하지 마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일본 대사를 이렇게 만난 건 이해가 돼요. 네. 근데 중국 대사를 이게 왜 만납니까? 이게 중국하고 무슨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정말 이게 우리 국격이 무너지는 예를 들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게 제1야당의 대표 아닙니까? 중국의 형해명 싱하이밍 이분이 거의 제가 듣기로는 이게 중국 외교부의 국장급 정도 북한의 대사보다도 그게 격이 낮대요. 이런 분한테 15분 동안 훈계를 듣고 있습니다. 그걸 써고 이게 다 읽고 있어요. 다 훈계를. 그걸 저는 이게 생중계를 합니다. 정말 이게 우리 국민들의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중국은 높은 봉우리고 우리는 낮은 봉우리 산이다. 이런 이게 그 굴욕 외교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데 이번에 중국 대사 이분이 뭐 우리 구한말의 원색의 위안스카이처럼 우리 점령하러 온 분입니까? 아니 이런 분이 15분 동안 말도 안 되는 개변을 떠들면 바로 중단시키고 그대로 이게 지적해야 되는 게 이게 야당 대표 아닙니까? 아니 중국 대사가 지금 이게 뭐 오염수가 어떠고 저쩌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오늘 문화일보 사설 보세요. 중국의 55개 원전이 지금 일본보다 50배가 넘는 삼중수소를 몰래 서해로 배출하고 있는 이게 중국입니다. 중국이 지금 일본 오염수에 대해서 자기들의 행태가 있는데 말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이걸 15분 동안 듣고 있는 이 국민이 느끼는 굴욕감 정말 이게 저는 외교 참사다 이래 봅니다. 아니, 야당 대표가 정부와 여당 대표의 허락을 받고 중국 대사를 만나야 되나요? 중국 대사 만나면 안 될까요? 아니 우리 정부 또는 여당 대표가 일본 대사 만나서 IAEA만 문제 없으면 그냥 방사성 물질 투기해도 된다라고 뭐 적극적으로 얘기해도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야당 대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투기를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중국과 연대해서 이걸 막자. 왜 IAEA에도 한국 전문가도 나가 있고 중국 전문가도 나가 있어요. 그러면 연대해서 아직은 IAEA 여부를 떠나서 이 방사성 물질이 꼭 삼중수소뿐만 아니라 한 60가지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있는데 이것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해요. 엊그제 후쿠시마에서 어류를 잡았는데 세슘이 180배라는 거예요. 삼중수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위험한 물질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삼중수소는 노출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세슘이 180배나 나왔다는 것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판매가 금지되는 어류예요. 근데 이 어류들이 결국에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바다에 그냥 투기해가지고 희석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염된 물을 큰 바다에 뿌려가지고 희석시키겠다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 피해는 전 세계가 보는 거잖아요. 전 세계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너무 쉽게 일본 편을 들 이유는 없잖아요. IAEA 결과가 안 나왔는데 굳이 막 한국 정부가 먼저 나서서 도와줄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이건 더 엄격한 문제고 오히려 중국과 좀 연대해서 일본을 견제해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제 이재명 대표를 만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작심한 듯이 한중 관계가 어려움에 부딪힌 것은 중국의 책임이 아니라 한국의 탈중국화 시도 때문이다. 또 한국이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를 정면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을 외교적 결례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 또 이 발언을 왜 이재명 대표가 가만히 듣고만 있었느냐 이런 문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외교 결례 하잖아요.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을 끊고 나서 당신 한국 정부를 왜 비난해? 더 이상 하지 마라고 할 수 없는 문제이고 두 번째는 항상 위정자 또는 정치인들은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돼요. 지금 중국에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되지만 또 중국의 비판도 우리가 겸허히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최대 무역 흑자국이었는데 지금 최대 무역 적자국이 됐잖아요. 이건 우리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고요. 우리 윤석열 정부가 중국을 향해서 대만에 대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반대한다. 이건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맞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중국 입장에서 보면 명백한 내정 간섭과 외교 결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외교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는 데 동조한 게 아니라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그런 얘기를 한 거고 그중에서 우리가 취할 것을 취하면 되는 거예요. 뭐 새삼스럽게 상대국의 비난만 가지고 중국 대사의 비난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굳이 비난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 이게 대사가 중국 대사가 아니고 이게 일본 대사나 미국 대사가 15분 동안 이게 일방적으로 훈계해도 이재명 대표가 가만히 듣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결국에 본인의 생각이 중국에 대해서 좀 상당히 치우쳐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중국 대사가 발언이 얼마나 이게 오만방자하고 적반하장입니까? 그러면 이게 말을 중단시키든지 하고 음이 꾸짖든지 뭐 어떻게 항의하든지 제대로 조치를 했어야죠. 지금 말을 한 내용을 보십시오. 모든 이게 우리 한중 관계 어려운 게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전적으로 중국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중국이 유엔 제재, 북한의 핵에 대해서 제재 제대로 했습니까? 쌍중단입니다. 쌍중단. 북한의 핵 개발하고 우리 훈련 다 중단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핵이 이미 그 불법으로 이게 유엔 결의가 있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사드도 마찬가지. 이거야말로 이게 북핵에 대한 우리 자위 조치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이게 얼마나 기업들 보복을 했습니까? 지금 모든 게 중국 책임으로 한중 관계가 어려운데 이걸 마치 우리한테 책임을 다 떠넘기는 이런 궤변을 들어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뭐랍니까? 결국에 중국하고 미국이 하면 중국이 반드시 이기는데 미국 편에 서면 후회한다? 이런 이게 오만방자 이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습니까? 이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된 외교는 아무래도 이게 한미동맹, 더 나아가면 한미일동맹 이런 이게 자유법치 동맹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중국 대사에게 엄중하게 반론을 펴든지 뭐 했어야지. 가만히 이게 다 이게 옳은 말입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아마 서정훈 변호사님이 그 대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 들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대화 과정에서 의견 교환이 있었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있고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듣고 훈계 듣고 온 건 아니다. 아마 일부만 들으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보복을 한다? 굉장히 잘못된 거죠. 우리나라의 자위권과 방위권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위치가 미국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요. 중국과는 접경 지역에 있고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힘만 가지고 해결이 될까요? 중국에 의한 북한에 대한 견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육자회담을 이어왔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꾸 대만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외교적인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 경제계의 피해가 굉장히 커요. 한류, 그러니까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 또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한 타격을 많이 받고 있고 주가도 굉장히 폭락한 상태예요. 그래서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해서 뭐 모든 것을 더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예상 외의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외교적인 수사를 참 절제된 언어로 표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지 중국의 비판을 무작정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입장도 아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주제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가 아들 학폭 의원 논란에 대해서 8장에 달하는 입장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특보는 무차별한 카더라식 폭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들 관련 의혹을 크게 7가지로 나눠서 반박을 했는데 이 특보의 입장문은 좀 보셨습니까? 다 봤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그 이동관 이제 특보가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이 발언을 가지고 이게 그 재비판을 했잖아요. 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그러니까 이동관 특보의 자식이 결국에 학폭에 휘말렸기 때문에 당신은 이게 부적격자다. 이거 아닙니까? 이 말을 다른 사람이 하면 제가 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표 정치하면 안 돼요. 이재명 대표 아들 둘이잖아요. 큰아들 이게 지금 도박으로 기소 의견이 이게 송치가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성매매도 처음에는 무혐의했다가 다시 이게 재수사 의견으로 성매매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지금 수사 중에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재명 대표가 뭘 했어요? 자식도 크면 남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니까 이동관 특보는 안 된다? 이 말을 부끄러워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이재명 대표 얼굴이 후한무치하죠. 얼굴이 철면피고 완전히 뭐 가슴덕에 숯보다 더 검다고 저는 봐요. 후한무치하죠. 그렇지만 이게 본인 자제부터 하면 자식부터 내가 교육을 제대로 시켰는가? 우리 아들에게 모범생으로 진짜 잘하고 있는가? 이거부터 돌아봐야 되잖아. 남 비판하기 전에. 따라서 저는 제가 이동관 특보의 그 해명을 다 보니 결국은 이 서로 쌍방폭행이었고 그다음에 그 피해 학생도 좀 이게 합의가 되고 선처를 호소한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퇴학 다음으로 높은 징계를 받았잖아요. 전학. 그다음에 옛날에 그때 정순신 후보자는 전학에 대해서 재판까지 대법원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겸허하게 수용했지 않습니까? 저는 충분한 처벌도 이동관 특보 아들이 받았고 또 이게 정상 참작할 여지도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그러면 이게 이동관 특보는 평생 너 학폭에서 평생 아무 공직도 하지 마. 이게 연좌제에 맞습니까? 저는 이동관 특보가 뭐 방송 능력이 없다, 전문성이 없다 이거는 토론할 가치가 있다 봐요. 그런데 아들 문제로 영원히 너 공직에 퇴출이야. 이러면 이게 우리 국민 중에 과연 저도 애가 2명이지만 완전히 학폭과 무관한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비난은 완전히 이것도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이래 봅니다. 학폭과 무관한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많죠. 학폭을 뭐 학생들이 다 합니까? 피해자가 많은 것이지 좀 잘못된 말씀이고요. 이재명 대표의 아들에 대해서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해서 무혐의 처분이 됐고 검찰에 송치했더니 다시 어떻게 해서든 수사를 해보라 라고 제 지휘를 내렸었는데 제 기억으로 다시 무혐의 처분으로 검찰에 올린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억이 추가된 부분이 없으신 것 같고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라고 한 말을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이동관 씨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면서 조국 전 장관을 비판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해요. 그래서 이건 이동관 씨의 말을 그대로 전한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이동관 씨가 내정자는 아니죠. 아직 내정이 안 됐으니까. 이동관 씨가 일방적 폭력 사건은 아니다. 라고 하면 자신의 아들이 가해자이자 피해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벌써 상대방에게 가해자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것이고 퇴학 조치가 가장 큰데 그 다음으로 전학 조치를 받았어요. 그럼 얼마나 그 학폭의 정도가 심했겠어요. 이동관 씨가 과거 전 MB 정권에 있어서 굉장히 실세였었고 그렇고 이 사장과 통화한 사실까지도 인정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잘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통화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학 조치가 나왔다는 것은 그 학폭의 정도가 굉장히 심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폭위조차 열리지 않은 채 시간을 끌다가 전학 조치로 끝났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고 이동관 씨의 자녀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분노하는 것이지 지금 당신의 자식은 어떤데? 라고 비난을 해버리면 결국은 학폭 가해자들의 논리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논리는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 대담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난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한중 관계가 어려움에 부딪힌 것은 한국의 책임이다. 또 한국이 미국에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 이런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전해드렸는데 외교부가 이 발언을 한 싱하이밍 대사를 지금 초치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잠시 다뤄보도록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어쨌든 대응에 나선 모습이네요. 지금 이제 원래 이제 왜 대사 갈 때는요. 네. 보통 이제 아그레망이라 그럽니다. 아그레망. 이거는 이제 그 주재국 상대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마 이게 초치하고요. 돌려보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분이 싱하이밍 대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대선 때 있잖아요. 대선 때도 윤석열 후보를요. 엄청나게 원색적으로 비판,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내정 간섭입니다. 이게 내정 간섭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가 중국의 조공국, 옛날 속국 조선시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독립국이에요. 근데 대선 때 이렇게 어느 나라 대사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대선에 개입해서 어느 후보를 비판한 이런 예가 없습니다. 진짜 이게 외교 결례입니다. 저는 엄중하게 항의하고 안 되면 아그레망을 철회해서 근데 다른 대사가 오도록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봅니다. 네, 유승민 의원님. 뭐 싱하이밍 대사가 이렇게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난하는 것 자체는 외교적으로 결례고 잘못된 표현은 맞아요. 다만 이것에 대해서 초치를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우리 윤석열 정부도 너무 미일에 치중된 외교를 하고 있지 않은가. 최대 무역 흑자국에서 지금 굉장히 무역 적자국으로 바뀌어버렸고 15개월째인가요? 벌써 무역 적자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 세수가 벌써 우리나라가 34조 정도 펑크가 났다고 해요. 그만큼 경제 상황이 심각한 상황인데 너무 정치적으로만 뭔가 사건관계를 바라보는 거 아니냐. 국민들이 결국 생각하고 걱정하는 것들은 먹고 살 것에 대한 문제인데 그것을 관점으로 경제의 관점에서 외교를 좀 바라보고 중국과의 관계도 너무 정치적인 대립관계를 통해서 뭔가 이익을 얻어보려고 한다? 이익 얻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싱하이밍의 발언도 그렇게 강한 어조가 적절하진 않다고는 보지만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틀어져서 경제에 굉장히 힘들어질 경제계 기업들이 있어요. 굉장히 걱정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가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외교부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했다라는 소식 속보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KBS 김희철 사장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철회하면 사장 자리에서 내려오겠다 이런 기자회견을 했는데 곧바로 대통령실에서 사장 사퇴와 수신료 분리징수는 별개의 문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제가 KBS 이사를 했기 네.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법리적으로만 말씀드리면요. 두 가지가 이게 분리돼야 됩니다. 첫째는 이게 수신료하고요. 한전 요금 있잖아요. 네. 이게 결부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법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부 이게 관련성이 없는 걸 결부하면 안 돼요. 수신료는 수신료대로 징수하고 그다음에 전기요금은 전기요금대로 징수하는 게 맞는 거죠. 이게 아마 편의상 또는 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결부시키는 거죠. 네. 이게 잘못된 관행이에요. 부당결부입니다. 하나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 부당결부가 바로 이게 사장 사퇴하고 또 정책 처리하라. 이게 또 부당결부입니다. 아니 KBS 사장 사퇴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정책을 바꾸는 거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그냥 KBS 사장은 아무 조건 없이 빨리 이게 즉각 사퇴하시고 그다음에 정책은 정책대로 밀고 나면 된다. 이래 보면 돼요. 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시켰고 또 KBS 사장까지 사퇴하게 되면 거의 뭐 방송은 장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KBS 사장이 오직 심각했으면 자기가 사퇴하겠다 이런 말까지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사퇴하지 않으면 KBS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지금 매출이 1조 5천억인데 수신료로 걷어들이는 수입이 7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한전과의 한전용운과 같이 결부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한 1,000억대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한 6천억 정도의 수입이 줄어드는 건데 KBS가 버틸 수 있겠어요? 바로 문을 닫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래요. 한전 요금에 왜 수신료 요금을 붙입니까? 적절하지 않아요. 근데 95년부터인가 이러한 제도가 시행이 됐었고 또 헌법재판소라든가 대법원에서 이게 부당 결부는 아니다라고 판결을 이미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 판결과는 별도로 수신료에 결부시키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 결부시키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시간을 줘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자체적으로 수입으로서 버틸 수 있는 정도의 기간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시행령 개정해가지고 한전은 한전과 관련된 사업에만 수신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바꿔버리면 바로 KBS는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요?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에 KBS 사장이 자기가 사퇴하겠다. 방송 장악 의도라면 내가 사퇴해 줄 테니까 바로 지금 이렇게 수신료를 연계 징수하는 것을 없애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절박감의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국민의힘이 각종 설화로 자진 사퇴한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후임으로 김가람 청년 대변인을 선출을 했습니다. 호남 출신이자 40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김가람 최고위원이 선출됐습니다만 이번 최고위원 선거 과정 자체가 별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김기현 지도부의 존재감이 좀 많이 떨어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그 비판을 좀 겸허하게 제가 수용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좀 이게 정치금이 풍부한 현역 의원 중에 중진급 있잖아요. 이런 분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너무 이게 그 원외가 좀 많고요. 네. 아마 그래서 이제 또 구설수 언론분들도 많고 그래서 아마 이게 존재감이나 또 이게 역대 어떤 최약체 지도부 아니냐 이런 이게 비판도 일부 있는 거는 뭐 저는 인정하고 다만 이제 꼭 이게 뭐 선수가 높고 이런 데서 이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네. 아마 이게 김가람 이분도요 나름대로 이게 또 젊은 패기가 있을 겁니다. 40대고 또 호남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좀 신길전에서 열심히 하면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이승훈 변호사님. 지금 최고위원은 얼마나 자리가 불편하겠어요. 그 자리에 앉아있기는 하지만 태영호 최고 사퇴했고 김재원 최고 징계 1년 받았잖아요. 당원권 정지. 누가 이제 조심해서 말을 못하죠. 그런데다가 조수진 의원이 유일한 초선이에요. 다 영선입니다. 뭐 물론 뭐 초선이냐 재선이냐 삼선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지만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초선 한 명 빼놓고는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굉장히 당이 안정적으로 가기는 최고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는 어려운 구조다는 말씀드리고 또 그래서 5인방 얘기가 나왔잖아요.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5인방들이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사조직이 생겨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기현 대표 체제의 존재감이 적어진 게 아니라 최고위원들이 존재감이 낮아져서 결국에는 김기현 대표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 그래서 견제할 수 있는 구조가 없어졌다는 게 문제고요. 김가람 최고 같은 경우는 40대고 청년 대변인을 했었고 호남 출신이라고 해요. 지역 안배 그리고 나이에 있어서 젊은 층 안배라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문제는 김가람 청년 최고위원조차도 최고위원회에 들어가서 형식적으로 의자에만 앉아있는 역할을 한다라고 한다면 최고위원회가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서의 최고위는 작동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청년으로서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만 지금 굉장히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는 측면을 또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